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5월 1일이네요. 예. 자, 오늘 국방 높임 꼭지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자, 제가 아마 며칠 전에 이 영상을 본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의 정조대왕함이 실무장 사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이제 시험 운항 중이고 아직 군에 인도되기 전이죠. 금년 말에 아마 인도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 그래서 뭐 두 가지 무장 정도를 활용했어요. 함포 사격하고 CIWS 팔랑스, 예, 그걸 이제 사격하는 장면이 공개가 된 건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요 동영상을 보면서 배 전체에 대한 되게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어젠가 제가 SM3 우리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 청조대왕 하면 실릴 거잖아요. SM3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SM3가 우리 이빨에 맞지 않느냐? 그걸 누군가 정리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가지고 향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그런 함정이에요. 그래서 향후 업그레이드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를 개발하는 동안 즉 정조대왕함 대왕급을 정조급을 개발할 때 이미 우리 국내에서는 KDD-XEI가 그때 이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실무진이나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미래적인 거 우리 힘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조대왕급으로 세종대왕급을 세척 더 건설하는 세척 더 건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로도 우리가 뭐 KDD-X용 레이더, 저기 예를 들어서 A사 레이더 핵심적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미 개발을 했고 또 국산 전투 체계, 함정용 이미 적용되고 있잖아요. 대구급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충남급부터 그래서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KDD-X에서 가서 꽃을 피우겠죠. 그 잠수함용 전투 체계도 우리가 지금 개발했고 소프트웨어. 자, 그래서 정조대왕급이 좀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체계 비싼 거죠. 그렇지만은 동시에 레이더가 A사 레이더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이게 약간 과거의 체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 동시 대응 능력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SM6나 SM3에 대한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걸 더 밀어 넣을 수 있는.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조대왕함을 디자인할 때는 세종대왕하고 거의 같은 배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디자인을 했다. 왜냐? 이미 우리가 확보한 기술이 정조대왕급에 들어가는 기술보다 나은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정조대왕급은 나오자마자 KDDX 첫 번째 하면 곧 아마 건조를 시작할 거예요. 바로 2세대급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감안해서 디자인이 된 거예요. 네. 자, 오늘 그 점을 주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조함 그 현대중공업 영상에 나온 거예요. 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런 데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물론 그게 제가 아는 수준이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에 언급된 것들이 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전 세종대왕함이나 이전 다른 이제 그 전에 호위함급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국산 기술로 소나 이게 좀 LIG에서 하는 거예요. 소나는 그 음탐기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많은 부분에 발전이 있었어요. 즉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초보적인 수준. 북한이 그들의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남한까지 들어온다?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 아주 오래된 거잖아요. 원래부터 시끄러운 소련 잠수함을 기본을 가지고 만들어진 잠수함인데다가 되게 또 고령화됐거든요.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몰래 우리한테 들어오겠다, 우리 해역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북한이 SLBM 같은 걸 개발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지상에 있으면은 상대방의 눈에 띄니까 거기가 다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가 되더라도 그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물속에 있는 거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영해가 20km거든요. 국토에서 그들 영토에서 뭐 전 세계 공통이죠. 그러면 바닷속에 20km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바닷속에 있는 발사 기지예요. 그건 거기서 SLBM을 발사하는 거니까 뭐 핵탄도 넣고 해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저항선이잖아요. 바삐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물속에서 근해 수심이 얕은데. 그리고 진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발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북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 해역에는 동해나 서해나 남해는 전 세계 모든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영해가 2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다 공해예요. 그 물속에는 어떤 수많은 잠수함들이 다니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잠수함들을 필요할 때 찾아서 격파시킬 침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계속 다니면서 해상의 잠수함이 다닐 만한 곳에 철마다 깊이에 따라 해류가 어떻게 변하면서 또 음파가 번져갈 때 어디서 음파가 반사가 되는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고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해 다르고 동해 다르고 남해 다르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기 위해서 탐기를 여러 개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는 선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선체 고정형 탐기 앞부분에 있는 거는 대부분의 배들이 저런데 이거는 제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충격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내 배 스스로가 소리를 양산을 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정밀하게 만들기 어렵다. 저는 이 정도 선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 뒤에 보면은 이건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뭐 외산이든 국산이든지 간에. 예. 근데 정말 잠수함을 찾겠다라고 목숨 걸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크게 기대는 부분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다기능 예인 배열 탐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저주파 가변 심도 탐기가 있어요.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면 제법 괜찮아요. 물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 다기능 예인 한다는 걸 예인이 핵심 키워드예요. 줄줄이 뒤로 비엔나 소세지처럼 소나가 줄줄이 달려 있어요. 이걸 배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선과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죠? 그리고 저기는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서 나오는 진동이나 소음에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최고로 정밀한 걸 소나가 될 수 있어요, 저기가. 그래서 보통은 이게 다기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는 저주파에 대한 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저주파라는 것은 이런 거죠. 고래가 내는 소리, 코끼리가 내는 거리는 소리. 그들이 이렇게 뭐랄까 짝짓기 시즌에는 뭐 코끼리도 막 100km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주파로 소리가 내면은 물속에서 고래들이 소리를 내면 훨씬 더 멀리 가겠죠. 물에서는 소리가 훨씬 더 전달이 잘 되니까 공기정보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주파로 아주 예민하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다니는 거고 저주파 가변심도 탐기가 있죠. 이거는 깊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물속에 들어가면 수온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동해 다르고 남해 다르고 서해 다르고. 예. 거기에 수온층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음파가 튑니다. 거기서 특정 음파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그 안에 숨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해군이나 중국 해군이나 일본 해군 같은 경우는 이 지형을 잘 알고 있어요. 뭐 미국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 어떤 계절에 어디를 가면 숨을 수 있다. 음파가 통과 안 되는 구요. 예, 내가 뭐라고 할까? 투명인가? 투명 잠수함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를 해치기 위해서는 소나를
끝에서만 쏘면 안 되는 거죠. 퐁퐁퐁 그 깊이 때에 가서 딱 터뜨려야 돼요. 그래서 수온이 달라지는 그 청 안쪽으로 들어가서 음파를 발사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가변심도 음탄기입니다. 자, 이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배 한 척에 따른 것이고, 여기도 전부 다 그게 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킹이. 그래서 다른 호위함이나 다른 구축함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은 몇 대, 몇 척 아니면은 이 해역은 싹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무인 수상정이 또 있잖아요. 무인 잠수정이 있고, 또 해저에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음탐기가 있어요. 예, 그런 거에 덧붙여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대한 구축함을 우리 해역에서 띄울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기존의 무인 시스템이나 수상 무인 시스템이나 고정형 무인 시스템 이런 걸 해결 다 될 거예요. 그리고 호위함 정도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먼 해역에 갔을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도 말씀드리고요. 5인치 함포는 뭐 쉬운 거고, 그 다음 근접 방어 무기, 현재는 팔랑스가 달려 있죠. 20mm. 이거는 우리가 LIG가 개발하고 있는 게 있죠. CIWS2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쓰던 골키퍼 기반의 것을 A사 레이더로 바꾸고 탐지 장비를 개선해서 우리가 국산화한 거죠. 그건 30mm 탄이기 때문에 20mm 탄인 팔랑스에 비해서 훨씬 파괴력이 좋습니다. 자, 그걸로 대체될 거예요. 그게 좀 있으면 지금 개발 중이니까 한 30년 되면 한 몇 년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할 것이 이미 예상돼 있는 상황이에요. 팔랑스가. 그다음 스파이 1D 레이더가 4개가 달려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뭐 스파이 레이더에 대한 환상은 여기까지 오셔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환상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항공기용 A사 레이더를 이미 개발을 했고 함정용 A사 레이더도 개발해가지고 선배열부터 시작했죠. 대구급, 울산급에서. 그럼 지금 충남급부터는 고정형으로 해서 면배열을 쓰고 있어요. 네 방향 다. 그리고 KDDX는 그게 더 커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세대 전인 폐사 방식, 능동이 아니고 수동 방식의 이 레이더, 몇십 년 전에는 최고의 레이더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폐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폐사나 A사나 가장 핵심은 레이더가 돌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빈틈없이 항상 본다는 거예요. 이게 돌게 되면 깜빡깜빡이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빠른 미사일들이 여러 발이 날아온다고 생각하면 그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돌 때마다 한 바퀴 돌 때 그 사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자, 그건데 폐사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음악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앰프 있잖아요. 앰플리파이어라는 거, 소리 크게 만드는 거. 신호가 오면은 그 신호를 확대해서 증폭시키죠. 그래서 스피커에다 전달하는 거. 그게 옛날에는 진공관으로 했어요. 증폭하는 게. 그게 반도체죠. 그게 뒤에 반도체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처음에 슈퍼컴퓨터가 초창기 컴퓨터는 막 방 몇 개를 가득 채울 정도로 컸잖아요. 지금 휴대폰만도 못한 그 컴퓨터가 지금은 DC라고 그러죠. 디지털 컨버터인가? DA라고 그러나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그러나요? 지금은 그게 쉽게 말해서 다 반도체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아진 거잖아요. 이래 보시면 돼요. 폐사는 진공관으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증폭을 시켜요. 그래서 그 앞에 애기 레이더들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들어오는 선은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연성이라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고 한번 고장이 나면 자체가 망가져요. 예. A사 레이더는 각각이 독립적인 레이더가 그 큰 면적을 다 채우고 있어요. 하나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는 다 말짱해요. 그래서 뭐 몇십 프로까지 고장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다재다능하게 주파수를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각각이 독립적인 레이더니까 다른 방향으로 쏠 수도 있고 집중할 수도 있고 다른 주파수를 쓸 수도 있고 그래요. 폐사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고장나면 확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공관 방식의 비율을 따르자면은 에너지를 훨씬 더 같은 능력이게 기본적으로 레이더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같은 능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냉각 장치나 전기 공급 장치 그리고 배가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 그건 엔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가 무거워지고 커져야 돼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A사에다가 훨씬 장점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A사 해상용 A사 레이더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고 전투 체계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KDDX 곧 건조 들어갈 거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기술이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미국 걸 사다 쓴 게 정조 대왕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향후 국산 기술로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게 디자인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건재 방공비 말씀드렸고 대유도탄 기만 체계만 남았네요. 이건 뭐냐면은 비행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나한테 날아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면은 플레어를 하죠. 그래서 그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 가장 예민한 대역에 빛을 발생시켜서 그리 쫓아가게 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레이더 추적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플레어를 쏠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때는 체프라는 걸 뿌리죠. 네, 체프는 레이더를 잘 반사하는 이렇게 금속 조각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뿌리고 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에 따라오는 레이더 추적 미사일이 그것을 비행기로 오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유도산 기만 체계는 그런 거의 복합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만 체계를 뿌리고 나는 도망을 가려면 나의 어떤 레이더 스텔스가 뛰어날수록 적의 레이더에 내 배가 작게 보일수록 좋겠죠. 그래서 배가 스텔스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적외선 열 추적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대한미사일에 열의 발산을 최소화시키는 적외선 스텔스까지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록 대유도탄 기만 체계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예. 그런 면에 봤을 때 세종급이나 정조급은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유사해요. 똑같아요, 거의. 이거는 그런 스텔스가 최소한 레이더 스텔스가 많이 반영된 디자인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된 디자인이에요. 알레이버크급이 지금 미국에서 활동한 지가 몇 수십 년 됐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배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런 단점을 우리 국산 기술로 최소화하자. 이게 충분히 이 배를 설계할 때 가만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배가 됐다는 것을. 자, 그래서 몇 개를 찾아보겠다는 거죠. 예. 자, 이 보시는 게 스파이 1D 레이더예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소자들이 보이는데, 이게 하나하나의 아기 레이더죠. 저 숫자가, 저 아기 레이더, 이게 S밴드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도 뭐 아마 S밴드를 쓸 거예요. 자, 저기 하나하나의 소자의 크기는 그래서 비슷해요. 저게 많을수록 해상도가 좋아지는 거죠. 물론 그 뒤에 가장 큰 차이는 이게 폐사 방식이냐, A사 방식이냐. 거기에 따라서 유지 보수, 에너지 소모,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실제로는 파워적인 면, 같은 면적에서. 이 면적이 넓을수록 소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상도가 좋아져요. 대신 에너지도 훨씬 많이 소모하고. 자, 이런 부분에서 미국도 스파이 6 레이더라고 해서 A사 레이더 방식으로 이제 넘어섰지만 그게 실용적으로 적용된 배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는 같은 선상에 있고 우리가 오히려 빨라요. 왜냐하면 지금 충남함에 고정형 A사 레이더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지금 한 프랑스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미국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A사 레이더가. 우리는 무슨 적용해가지고 조만간 충남함 건조되면 데이터가 양산이 될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점 한번 더 제가 짚어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2023년 마덱스에서 나온 KDDX 아닌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는 약간
원함보다는 조금 스텔스성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손해가 났지만 그래도 기존의 세종급이나 정조급에 비해서는 훨씬 스텔스성이 강조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기 이제 통합 타워죠. 저기 고정형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정리가 된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모델이 있고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주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KDDX가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배 형상을 봤을 때 배가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 우리의 주력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국산화되는 첫 함정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 이게 이제 세상을 누비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한국형 항공모함과 함께.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언뜻 모습으로 봐서는 세종이나 청조대왕급 육박하는 크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자 그리고 사실 지금 보이는 거는 초기에 KDDX라고 지칭돼서 나왔던 모델인데 이것이 지금은 보니까 이게 7,000톤급, 8,000톤급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순신급 대체 함정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KDDX는 현대중공업, 요거는 한화 실제 그래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뭐 물론 당연히 경쟁 분위기를 계속 유도하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S가 스마트 자인 것 같고 스몰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7, 8천 톤급이었는데 이거보다 커진 거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보신 KDDX는 우리가 대단한 꿈을 꾸고 있다. 초대형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 예, 아마 뭐 전기 추진 이런 거 다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국산화시킨. 그래서 조선 강국의 병성에 걸맞는 그런 독보적인 가성비를 갖춘 구축함을 만들려고 한다. 예. 그리고 요거는 그 크기대에 맞는 작은 버전. 원래는 이게 주였는데 이게 이제 부가 된 그런 상황. 부라기보다는 다른 역할을 부여받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차세대의 실험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스텔스성이 훨씬 더 강조됐고, 선형 자체도 다르죠. 각각 맡은 임무가 기술적으로 이제 도전의 임무가 따로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정조대왕함인데 길이가 4m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70m가 됐고 배수량이 600톤이 증가됐는데 4m가 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예전에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은 저 뒤에 헬기가 들어가는 헬기 보관하는 장소를 조금 넓혔다. 그래서 4m 정도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이번 현대중공업 동영상을 유심히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친 저 부분이 넓어졌다, 길어졌다. 뭐 폭은 같은 것 같아, 21m인가로. 이 부분이 길어졌다. 현격히 저는 그걸 딱 느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 뒷부분은 엔진실 뒷부분이고 행어 그러니까 헬기 2대를 놓는 그 사이 공간에다가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는 지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거기가 큰 차이가 없다면 길이를 늘렸을 때 무장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거든요. 예, 요 부분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현재 디자인으로는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즉 향후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전부 다 한국형 수직발사관 2로 전부 다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달려있는 CIWS죠. 펠랭스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확연하게 드는 거예요. 향후 저 부분이 뒤로 밀리면서 앞부분이 한국형 수직발사관 2로 가겠다. 왜냐? 세종급에 보세요. 좀 전 것보다 훨씬 앞에 좀 전 사진 보시다가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상당히 꽉 좀 좁은 방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일단 이때는 이제 앞에가 MK41이나 한국형 수직발사관 1인데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 바로 설치해도 충분했어요. 밑에 공간이. 자, 이러면 배를 보시면 배가 특히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좁아져요.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수직 발사관 체계는 보면 직육면체거든요. 위에는 넉넉해 보일지 모르지만 밑에 가면 공간이 좁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배가 워낙 크니까 충분했다. 그런데 저기를 2, 3m 한 포에 지붕 높이까지 올렸다. 왜 그랬을까? 이거죠. 그리고 뒤에 지금 램 미사일이 있는 저 자리도 단을 한 단 더 높였다. 그리고 거기에 썰렁하게 예? 팔랑스 하나 딱 올려놨다. 그리고 공간이 지금 이거보다 훨씬 넓다. 요겁니다. 예,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로 앞부분을 전부 다 바꿀 계획이 이미 있었다.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이게 위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저 오른쪽 위에 넣은 거는 기존의 세종급이에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 자, 포탑부터 저기 5인치 포부터 뒤에 그리기까지 한번 보세요. 훨씬 공간이 넉넉하게 돼 있고 앞에 지금 NK40이라고 KVLS1도 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지만 세종급에서는 딱 붙어 있죠. 이걸 또 모을 수 있다는 게 촘촘하게 꽉 끼어서 당연하죠. 함정은 공간이 좁으니까 저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정중함은 느슨하게 해서 같은 숫자를 같은 숫자를 구성했거든요. 이걸 확 줄여서 꽉꽉꽉 끼역 맞추면은 세종급처럼 여기에 기존 것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형 수직 발사관 원도. 네. 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팔랑스 뒤에 공간 보이시죠? 저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단을 세운 게 사실은 그 조타실이라고 그러나요? 그 밑에 전투정보실인가 그게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 레이더 보고 무기 체계 조절하는 작동하고 뭐 발사하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위에 선장이 있는 조타실하고 그 밑에 전투정보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핵심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을 이만큼 쌓아냈다고 해서 그 밑에 전투정보실이 저리로 옮겨간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되거든요. 이 공간이 다 유휴 공간이에요. 네. 여러분, 팔랑스 같은 경우는 위에 동그란 부분이 레이더예요. 탐색 레이더, 추적 레이더 들어있고, 20mm 포 밑에, 바로 밑에 지상으로 탄창이 다 들어가요. 탄약통이. 그러니까 이건 지하 공간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소화되어 있어요. 그럼 이 밑에 공간은 다 뭐냐? 네. 그럼 뒤에 딱 갖다 붙여도 될 텐데. 그렇지도 않고. 이거 의문의 공간인 거죠. 네. 그래서 향후 CIWS2 우리가 개발 중인 그 골키퍼의 국산화 버전, 향상된 그 국산화 버전은 단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은 비슷하겠으나 그 골키퍼는 한포처럼 지하 공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높이대로 확보를 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이 높이 축으로 단을 쌓은 이유는 그겁니다. 그렇지만 골키퍼도 이 정도 단면적이 다 필요하진 않아요. 팔랑스랑 비슷할 겁니다. 필요한 면적은 단면적으로는. 물론 깊이는 더 필요하지만 그래서 단을 쌓은 거잖아요. 이걸 뒤로 딱 밀면 돼요. 그러면 상당한 공간이 비게 돼요. 자, 그래서 저거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위한 안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여기 공간이 지금 2배 가까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2배. 기존의 VLS가 수직 발사관에 장착되어 있는 영역이 2배로 넓어진다는 의미예요. 팔랑스를 뒤로 밀면 거기에 우리 골키퍼 신형이 들어가겠죠. 국산화된 골키퍼가. 자, 단을 높이 쌓은 거는 지하 공간이 필요하니까 쌓은 거다. 그러면 KVLS가 들어간 공간은 자체를 왜 2, 3m 높였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앞에 구역 전체를 다 한국형 수직 발사관 2, 그거는 직경도 넓고 깊이도 몇 미터 더 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이다. 즉 앞부분이 전부 다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로 대체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뒤에 있는 게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형 수직 발사관 1하고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들어있어요. 이 디자인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은 MK41 미국제 수직 발사관을 뺀다는 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걸 성능 개량할 때.
그래서 SM3라는 게 이빨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많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MK41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미사일은 국산으로 개발한 미사일은 한국형 수직 발사관 1이나 2에만 들어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MK41이라는 SM2 미사일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SM6 들어가겠죠. 요 세 척에. 거기에 SM3도 거기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디자인을 안배를 보면은 이거는 전부 다 몽땅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써 SM6가 하는 역할, SM3가 하는 역할을 SM 계열로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는데 SM6 같은 경우는 현재 SM 해상형이 개발 중이니까 세대치 분량 정도는 향후 업그레이드 하려면 10년이나 15년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 사이 KDDX도 있고 호이암 3, 호이암 4도 계속 나올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SM3는 다르다는 거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미사일을 여기 넣는다는 거죠. 왜?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으니까 육상에 더 급하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도 500에서 1000km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하면은 고도 100, 200, 100이면 충분하다. 흘러넘친다. 이 말씀 드린 거고 날아오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거리 탄도탄을 예를 들어서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는 중거리 탄도탄을 고각으로 발사할 이유가 없다. 시간이 2배 이상 걸린다. 우리한테 다 잡힌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디자인하신 그 팀에서는 SM6 조금 쓰다가 지금 당장 미사일이 없으니까 좀 쓰다가 한 10년, 15년 미사일의 사용 연한이 다 대쯤 되면은 그때 저기를 좀 더 KVL에서 2로 다 바꾸고 그때 되면은 우리 SM 시리즈가 해상형으로 쭉쭉쭉 뭐 1, 2, 그다음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니까 그때 바꾸자. 그럼 그동안 SM6는 제 역할 잘 하는 것이다. SM2보다는 훨씬 낫겠지. 그 고장만이 나는 불발만이 되는 SM2보다는 이렇게 타입을 본 것인데 여기를 SM3를 밀고 들어온 거죠. 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마침 이게 바로 제가 넣어놨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을 단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전부 다 KVL에서 2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크기가 지금 제가 봐서는 80cm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80cm에서 1m. 제가 보기에 80cm 플러스인데 KVLS 같은 경우는 MK41과 마찬가지로 53.3cm예요. 저기에 특화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군 미사일 같은 경우에 4발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직경이 30cm짜리, 40cm짜리 이런 게 있는데 KVLS2에다가 여러 발을 넣을 수도 있지만 공간 효율성이 애매한 게 있어요. 그냥 KVLS1에 한 발 딱 넣으면 제일 공간 효율성이 좋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배는 공간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를 디자인할 때 모든 것을 감안했고 이미 향후 우리가 나올 미사일들의 최적의 한계를 이미 결정을 시킨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SM6 미사일이, SM3 미사일이 있죠. 그게 지금 53.3cm 요 발사관에서 발사가 되는데 이게 사실 작아요.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부스트도 훨씬 더 센 걸 달고 싶은데 길이의 제한 때문에 애매해요 지금 그게. 그래서 우리는 KVLS2를 개발한 겁니다. 직경 훨씬 더 넓고 깊이도 몇 미터 더 깊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사거리를 가진 도달 고도를 가진 미사일을 넣을 수 있어요. 한 발만 넣는다면. 그 외에는 4발이나 8발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중간한 미사일들이 있어요. 크기가. 자, 그런 것들은 KVLS1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KVLS1도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앞부분의 디자인을 봤을 때 단을 높인 걸 봤을 때 앞부분 전체를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앞부분 전체를 KVLS2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습니다. 예. 가장 많은 게 대공 미사일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자,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이건 뭐 CIWS2 우리가 개발 중인 거 골키퍼의 한국형이죠. 마하 4 플러스 대형이에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어요. 서방권에서 마하 4 플러스 대형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프랑스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서방권의 표준 지금 CIWS가 팔랑스잖아요. 자, 그리고 러시아나 지금 중국에 뭐 북한도 그럴 겁니다. 미국 함대에 대해서 공격하는 패턴은 뭐냐? 그거예요. 포화 공격이죠. 포화 공격. 저렴하고 싼 미사일을 수십 개 날리는 거죠. 아주 많은 숫자로. 그래서 상대방 이지스함이 대응을 못하게 한다. 즉,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 이지스함이, 자, 항모 전단 하나에 이지스함이 두 척이 있든 네 척이 있든 뭐 얼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동시에 타격, 대응할 수 있는 상대방의 대한 미사일 숫자를 러시아나 중국과 북한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기존의 폐사 레이더, 아무리 개선됐다고 하지만 폐사 레이더 방식, 이제 SM2 같은 경우는 각각의 레이더가 붙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상당히 낙후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주력이 미국의 지금 이지스 구축함이 주력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숫자가 상당히 제한돼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빨리 A사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포화 공격을 감행함과 동시에 그들은 이미 초음속 미사일,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얘기하는 겁니다. 극초음속까지 동시에 다 구색을 갖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CIWS2 이걸 해서 마하 4 이상, 마하 5 이상부터가 극초음속이거든요. 우리는 엄청나게 실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 잘 개발되면 그냥 서방권 표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포 체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좀 대형 함정, 구축함급 이상의 함정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제한 요인은 있어요.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 구축함급 이상의 함정이 저게 우선순위 또 목표물이 될 거니까요. 자, 또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언급드릴 수 있는 게 쟁조대왕함은 동시 대응 능력이라는 면에서 지금 스파이 1D 레이더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또 개발해 놓은 A사 레이더로 전환이 됐을 때 동시 대응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지스함 기준으로 본다면은, 즉 미 해군의 이지스함 몇 척이 할 일을 우리 구축함 한 척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우리 전문가 그룹이나 이걸 개발하는 측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현격해지는지. 폐사에서 A사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해군은 엄청난 전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쟁조대왕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개발자 입장에서 현격한 차이가 느껴질 거거든요. 우리 A사를 넣으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국산 무기 체계를 넣으면 이지스 전투 체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넣을 수 있고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좋아진다. 거기다가 국산 무기와의 조합도 가능해진다. 이런, 예를 들어서 CIWS2 같은 거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개발 전에서부터, 예, 그래서 CIWS2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그래서 단을 더 높여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기존의 레이더 위치도, 자, A사 레이더로 가게 되면은 전력 소모가 적어지고 뒤에 부대 시설의 크기가 작아져요. 예, 그래서 기존의 폐사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전환시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간의 효율성이 더 좋아질 거예요, 아마. 그 분명히 여기에 감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향후 한 10년이나 15년 쓰다가 업그레이드 할 시점이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얼지문득함에 설치될 골키퍼, 예전에 제가 여기서 캡처해둔 사진인데요. 이거는 펠랭스하고 다르죠. 밑에 부분이 윗부분보다 더 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펠랭스 공간을 저만큼 단을 높여놨다. 예, 그렇지만 단면적은 그만큼 필요 없다. 예, 그거는 나중에 개량을 할 때 몸통에 딱 붙이게 되고 나머지 빈 공간은 앞에 있던 MK41이나 KVLS1을 KVLS2로 몽땅 개량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는 많아요. 자, 이게 사진 보면은 이순신급 초기에 나왔을 때 향후 다 업그레이드가 다 됐습니다. 저 공간 보이시죠? 여유 공간이 많죠.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정조대왕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지금 CIWS가 있는 공간까지. 저러다가 우리가 한국형 수직 발사관 원을 개발을 했어요. 거기다가 한국형 무기를 실게 됐어요. 우리 거는 우리 수직 발사관에만 들어가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 이순신 거 후기 볼까요? 뒤에 보면은 그 공간을 꽉 채웠죠. 촘촘하게. 정조급은 지금 느슨하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리고 초기들은 전부 다 후기형으로 다 개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정조급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그 공간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너무 허전하게 쓰고 있네. 예, 이겁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위에가 이제 충남함이고 밑에가 정조함이거든요. 예, 충남함도 뒤에 공간 보이시죠? 느슨하게 공간이 아주 많죠. 저거는 다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한국형 수직 발사관은 한 체계가 그 직경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형 수직 발사관 원 같은 경우는 8개가 묶음이에요. 8개가 기본 단위예요. 그런데 KVLS2 같은 경우는 4개가 한 묶음이에요. 4개가. 네. 여기 충남함 당연히 대탄도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함정이고 A사레이더 가지고 있습니다. 평면 고정형으로 향후 업그레이드 될 공간을 확보했다고 봐시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대구급도 이렇게 보시면은 앞부분에 억지로 한국형 수직 발사관 원을 앞으로 밀어붙여서 뒤에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사진의 크기에 한국형 수직 발사관 2세트, 즉 8개 셀을 넣어 본 거예요. 저기에. 충남함도 딱 저 정도 공간이죠. 저는 향후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LCM 해상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 저기에가 단이 좀 높아야 돼. 대구급은 소형 함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KVS1이 들어가고 이건 뒤에가 없으니까 KVS1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뒷부분이 단이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군 같은 경우는 해군 전용 VLS가 있어요. 수직 발사관이 4개 묶음이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윤용화급 심지어는 필요하다면은 우리 참수리급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 공간이 4개를 1회 묶음을 할 수도 있고 정사각형으로 또는 옆으로 길게 뽑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디자인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향후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대구급에 기반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형들 있죠.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는 이 여유분을 다 축소시켜서 배의 길이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조대왕함이 4m 늘었다고 했을 때 그 4m가 요 부분에 다 배정이 된 게 아닌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제가 2021년인가 마덱스 가서 찍은 수직 발사관 체계 2예요. 이게 그때 거의 다 됐다고 한화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정조대왕함 뒷부분에 실려 있는데 화면을 아무리 찾아도 그 부분을 잡아주지 않아요. 극비라는 거죠. 부득이하게 그 부분이 잡히게 되는 부분은 포샵 처리가 되어 있어요. 크기를 가늠할 수 없게. 예. 자, 4개가 한 묶음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핫 론치예요. 이건 콜드 론치가 아니에요. 핫 론치. 핫 론치고 제가 추정컨대는 지경이 80cm 이상이 돼야 된다. 즉 최대치가 이 정도 대형 미사일을 넣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탄도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SM3급보다 더 대응 고도가 높은 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SM3가 여러분 보세요. 직경이 53.3cm예요. 그 길이도 이게보다 2m 이상 짧아요. 그런데 500에서 1000km를 타격하잖아요. 고도를. 저는 우리나라 로켓 추진제 기술이 미국보다 과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말은 이 대형 미사일을 넣으면은 대응 고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